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이 영남 지방을 휩쓸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시군으로 번지면서 피해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천년 고찰이 전소되고 교도소도 긴급 피난 중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8명이나 됩니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절대로 설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산불은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날아와서 바로 번지고 이런 도깨비불 같은 것이기 때문에 멀리서 산불이 보인다고 절대로 방심하거나 대피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대피령이 내리면 즉각 피신하셔야 합니다. 무능한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불이 이미 경계를 넘은 뒤에야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이런 것에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정부가 사상 최악의 산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이번 주 파면을 기원하면서 준비한 제품들인데 집회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목 깨끗이 씻어내시라고 미나리 삼겹살 준비했고 또 파면과 함께 반드시 봄이 온다 이런 소망으로 사회적 기업 아로마빌에서 준비한 복숭아 망고 그린티 준비했습니다. 이 음료는 저도 아주 자주 마시는데요. 설탕이 안 들어간 제로 칼로리 음료입니다. 달콤하고 상큼해서 참 좋은 음료인데요. 속이 많이 타고 답답하실 때 얼음 넣고 이거 한 잔 쭉 드시면 달달하고 상큼해서 기분 전환 되실 겁니다. 한 박스에 모두 10개 들어있는데요. 이걸 3박스 30개 파면 기원 특가로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드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많이 주문하셔서 또 곧 드시고 또 손님들 오시면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함께 합시다. 지금 인명피해가 처음에 4분이 이렇게 지나다가 사망했을 때만 해도 아이고 이거 불이 너무나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18분이 지금 희생이 됐어요. 패널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대표님 지금 산불이 이렇게 났는데 이거 물론 산불은 재난이고 재해지만 당국이 도대체 어떻게 됐기를 했길래 18명이나 인명피해가 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난재해 상황인데 사실은 예방 그리고 현장 대응, 사후 수습 이 3가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 탄핵 국면에 거의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 그리고 지방정부도 사실은 이제 경북 지역이 주로 피해를 또 많이 입었는데 그럼 경북도청 그럼 경북도지사가 총괄을 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현장 대응을 하고 있길래 이런 산불이 지금 진화가 안 되면서 인명피해까지 나느냐. 그리고 대피하시는 분들도 대피하면서도 지금 불안을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행정력에 너무나도 큰 공백을 넘어서서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인재의 면도 크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게 많은 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이고 이 행정력의 구멍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반드시 좀 짚어볼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전 리더십의 부재가 굉장히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의성에 계시는 김일웅 님이 전쟁이 나면 이런 형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생지역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셨는데 아니 김보협 대변인님 눈앞에서 저걸 보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 처의 외가가 의성입니다. 거기서 주유소를 하시는데 그 주유소 앞 바로 몇 킬로, 4킬로까지도 불이 왔다고 어제 굉장히 놀라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게 물과 불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없지만 큰 물과 큰 불이 나면 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데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이야 정말 안타깝고 불과 싸우다가 희생이 되신 건데, 대피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사연을 읽으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 조금만 서둘렀으면 불길로부터 피했을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모두가 지금은 어르신들도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긴급 문자를 보내서 지금 당장 대피하라 이런 것을 보냈다면 그분들이 대피를 하다가 희생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일단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 뒤에는 인명피해가 커진 데 책임 있는 기관, 사람은 없는지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현장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맞습니다. 미리 이런 대책을 다 세우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하면 지자체에서 짝짝짝짝 행동 요령을 전해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지금 보면은 위험 지역이 딱 정해졌는데도 대피 명령을 동시에 발송하니까 네, 완전히 맞습니다. 피난타가 돼버리고 또 경계를 넘어왔는데 그때야 대피령을 내오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일상이 위협받고 산불이 역대급으로 피해를 양산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계속됐거든요. 그렇다면 치밀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도록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게 공백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부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거죠. 재난 문자 뿌렸다라고는 하는데요. 대부분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문자 보고 대응하기에는 어쨌든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또 밤에 이렇게 문자 발송하고 그랬는데 이른바 도깨비불이라고 해서 불띠가 튀기 때문에 운전을 해서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시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세밀하게 점검이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나라의 정말 모든 문화재가 불타고 이럴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해야 되나,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기력했던 적이 있었나 좀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정말 인명피해도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고 고령인 분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돌아가시고 있어서 이거는 점검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시골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일단 이런 분들은 SNS에도 취약하고 또 대피하는 것도 빨리빨리 못하니까 그런 것을 잘하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상북도 아닙니까? 그 경상북도 도지사 지난번에 뭐 나와가지고 각하 어쩌고 이랬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정의 영역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고 각 도청에도 재난을 총괄하는 다 프로세스가 있고 다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야 뭐 어느 정권이 오더라도 늘 늘공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뭐 비상시의 행동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이 행정력은 그대로 있는 건데 그 원인은 어디서 찾느냐? 결국 그 리더가 누가 지금 이 조직을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그 조직들은 늘 있는데 이 조직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뭐 경북에 무슨 뭐 소방청에 그 경북과 관련돼 가지고 무슨 뭐 소방서에 무슨 뭐 물자가 없겠습니까? 무슨 뭐 소방 헬기가 없겠습니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조직적으로 적재적소, 적시에 투입되고 이것이 예방되고 수습되는 이게 지금 고장이 난 상황으로서 인재가 더 발생되고 더 피해를 키웠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경북도지사 매번 집회 나가가지고 행정가로서가 아니라 늘 정치질하고 뭐 각하 부르기 운동하자고 제안하고 그런 시간에 이 지금 행정력을 갖다가 이 사건을 예방하고 산불을 예방하고 또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만들고 매뉴얼을 점검해야 될 사람이 최종 책임자가 그러고 있으니 이 피해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국민들이 도대체 누구 어디를 믿고 누구에게 마음을 좀 기대고 살아가야 될지 정말 지금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전 그 생각이 좀 듭니다. 한남 더힐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지금 SK, KT 기지국도 전소되고 송전탑이 불타서 문자 발송이 안 됩니다. 그러셨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면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쪽 지역에서 산불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대피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을 동원해서 마이크를 달고 자, 전부 대피해야 된다. 나와라. 이 차를 타고 이동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불이 저쪽에서 있을 때 자치단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대피시키고 태워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못합니까? 문자만 보내고 찍 하면 끝입니까? 김보엽 대변인님. 우리 민방위 훈련이란 거 하잖아요. 민방위 훈련 하면 그 방송 시설도 아마 작은 마을 단위에도 이런 이장님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왜 작동을 안 했는지, 작동을 했는데도 잘 안 된 건지 등을 나중에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이게 완전 무정부 상태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돌아가신 분들 태반이 본인 마당에서 이 어쨌든 피난 가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한 지원책, 안전책, 그리고 이 뭐 고지나 이런 안내가 적시에 제대로 이뤄졌는지 상당히 의문이 취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위기고 우리 모든 일상이 위협받고 서울에선 길 한복판에서 땅이 꺼지고 전국으로 산불이 번지고 그러면서 인명피해가 거의 20명 가깝게 나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너무 답답하고 이 부분이 정말 대행체제에서 다시 또 뭐 이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 그 역할이 계속 변동되고 이런 부분도 무관하지 않아 보여서 대한민국의 유동성 그리고 변동성 위기 빨리 끊어내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근데 생각됩니다. 이게 저는 세월호 때 이후랑 뭐 거의 달라진 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산불이 나서 불이 막 시초를 다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행정력이 총동원돼 가지고 생명과 안전 재산을 제일 먼저 보호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건데 그 세월호 때도 한번 기억을 회상해 보시면은 뭐 사람이 어디 있냐 사진 찍어서 빨리 올려라 뭐 영상 보내라 뭐 이런 거 하다가 골든타임 다 놓쳐버리고 무슨 여러 가지 제도나 여러 가지 물적 자원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디만 바라보고 누구만을 의식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북도 지금은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후적으로 반드시 좀 뭐 감사라든지 뭔가 사후적인 또 체크가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불이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계속 영덕까지 지금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동의 하회마을은 지금 직선 거리로 5.4km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게 바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지금. 불이 산과 산을 뛰어넘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불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쭉 타고 나뭇잎을 태우면서 이렇게 오는 그런 산불이 아니고 바람이 워낙 강하니까 이쪽에서 불티가 날아가서 그 옆에 딱 가서 또 번져버리고 이런 도깨비불 같은 그런 양상이라서 그래서 위험한 게 저기에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네 이러다가 그냥 바로 옆집에 불이 떨어지고 이러면 대응을 못하고 피해를 당하고 그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군내 있을 때 산불 진화 작업이 동원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데도 그 열기 때문에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순간 그 불티가 바로 인근에 떨어지니까 확 불이 붙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똑같은 양상으로 너무 대기가 건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불티가 이렇게 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화재가 진압이 되고 나면 또 이것저것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이런 인명피해가 많이 나게 된 것에는 정말 정부나 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정말 반드시 이건 지적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렇게까지 재난에 취약한 나라인가요? 원래 안 그랬죠. 원래 안 그랬는데 서울 도심에서 159명이나 그렇게 죽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때 장관이 아직도 이상민이잖아요. 그때 잠깐 탄핵소추 당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와서 이 양반이 재난에 대한 총책임자거든요. 이상민이 지금은 물러났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물러난 거잖아요. 그때 책임을 묻지 않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복지부동이란 말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새는 그거보다 더 심해져 가지고 낙지부동이란 얘기까지 있답니다. 아예 바닥에 찰싹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무슨 일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정책감사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난 대응, 이거는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것 아닙니까? 정부가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데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쾌렌시아님, 안동길 안에서 청송 넘어가는 길목에 많은 마을이 있는데 모든 마을이 지금 화재에 전소되고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마을은 삶의 터전입니다. 모든 마을이 불타버렸다고요. 카와시님, 아버지 계신 문중산도 잿더미 되고 농기계들도 다 타고 내려앉아 쓸모없게 되고 구순 노모 모시고 대구 동생내로 피난 가는 중입니다. 소나무 다 타버려서 앞으로 송이는 못 볼 것 같네요. 샘물님, 어제 여기 고창 정읍도 산불이 났어요. 시골에는 연세 드신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불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지금 또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화재가 전국 어느 곳이든지 지금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내일 비 예보가 있기는 한데 가장 심각한 영남 지역에는 또 강우량이 그렇게 많이 예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래도 비라도 적시에 좀 많이 내려줘서 불씨를 좀 진화하는데 도움이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왜냐하면 문화재 인근에는 미리 물을 뿌려두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혹시나 몰라서. 그런데 그것조차 이제 정말 산불 피해가 큰 경남 쪽에는 많은 강수가 예상되고 있지는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수사한나님, 경남은 재난 문자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햇살 가득님도 그러고 보니 문자 하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불난 줄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앞으로 우려되는 게 뭐냐면요. 중앙정부와 또 지방정부가 또 손발이 안 맞으면서 또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책임은, 예를 들면 지금 경북도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다 대응이 안 된다고 하면은 중앙 차원에서는 진짜 전국에 있는 다 소방차 다 끌고 경북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모든 가용 자원을 다 투입하는 이런 행정의 신속성과 아주 과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한 사람 누구 총대 메고 싶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안 꺼지죠.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정말 좀 책임 행정, 적극 행정, 그리고 이런 재난의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든 총대를 메고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지고 불 끈다, 이 각오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움직이지 않는 부분, 전 이 부분은 결국엔 리더십의 문제로 치환되기 때문에 전 상당히 정말 빨리 이 정부가 끝이 나고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열리지 않으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이런 계속 혼란과 좀 재난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불이 너무, 이런 산불은 그동안에 우리가 강원도 쪽에 산불 많이 봤습니다만 이 정도까지는 피해가 크고 규모가 큰 적이 없었거든요. 사상 최악일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고 거의 전국 단위로 번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다 윤석열 때문이야. 물론 홧김에들 그런 얘기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놓고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윤석열이 불을 냈다는 게 아니고 지금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는요, 그 잼버리 때 화장실 청소를 스스로 했잖아요. 그때 이미 물러나도 진작에 물러났었어야 될 사람이 여기까지 연명해 와가지고 권한대행을 또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지금 행정 수반을 대행하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얼마나 지금 불안감을 주고 있느냐, 그 자체, 한덕수의 존재 자체가 저는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없는, 저는 그 사인이 저는 굉장히 뼈 아프고 저는 아프다고 봅니다. 자, 지금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내일 이제 헌재가 뭐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하는 선고가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딱 금요일 날 하루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금요일 날 하려면 오늘 해야죠. 그런데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참 가관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존중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덕수 총리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신인규 대표님, 저는 저 말을 듣고 두 사람인가? 아니 지금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헌재가 하라고 그러는데도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불확실성과 이 불안을 가장 근원적으로 만든 사람은 윤석열이고 그 다음이 이제 한덕수 총리 책임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헌법재판관 3명 국회가 선출한 거 당연히 임명하는 건데 그걸 안 해가지고 탄핵당했죠. 그러고 나서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직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또 돌려보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도 임명을 안 하니까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어요. 8대0으로. 아,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 상황이니까 빨리 마은혁 임명해라. 9명 채워라. 라고 헌재가 답을 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걸 붙들고 앉아 있어가지고 한 2주 동안 또 임명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덕수가 지금 이어받았거든요. 아니 그러면 본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금 수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먼저 본인에게 적용이 돼서 당장 돌아오자마자 바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 말을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여전히 임명 안 하고 여전히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존중하지 않으면서 뻔한 얘기를 저렇게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너나 잘해라. 너나 법 지켜라. 국민들이 그러시지. 누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아 헌법재판소 결정은 수용돼야 되는구나. 근데 영어로 좀 accept죠. 한덕수만 빼고 한덕수 윤석열만 빼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걸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뭐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정말 법이라는 것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거의 법 기술, 법 장난질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 영이 안 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착착착착 받들어야 되는 것이 영이 선다라고 하는 건데 맨 위에 있는 자부터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니 영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전 말씀 주신 부분에 너무 공감이 됐는데 저도 두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완전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본인부터 지켜야죠.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8대0으로 임명하라고 그러면 임명하는 의무가 행정부로서 대행으로서 바로 그 즉시 주문을 읽음과 동시에 부과되는 거예요. 그 헌법적 명령에 대해서는 안 하고 해태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직을 유지하게끔 기각이 됐으니까 그거는 존중해야 됩니까?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태도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의 원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그냥 뒤흔드는 거예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건 민주당한테 변수가 하나 더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원칙의 문제예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존속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수 김복현 재판관한테 엄청 기대를 거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의식도 본인들이 원하는 그 논리 아니에요. 이 부분 길게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 위법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론이 없었다는 게 여러 차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합니까? 왜 그거는 빠져나갑니까? 본인 입맛
입맛대로 최상목 대행도 경찰 인사하고 싶으면 대대적으로 하고 그린벨트 막 해제하는 그런 역대급 조치들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이거는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특정 정파의 수장 노릇을 이 위기의 국면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재판관들이. 그리고 유일하게 뭐 또 반대 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도 그것 자체가 무죄라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시간상 봤을 때 뭐 바로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봐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결국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고 파면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파면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아주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의 그 판결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피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여야의 합의를 임명의 전제로 내세워 마치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에서 소수의 절차적 보호를 통한 실질적 대의제의 실현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지만 실상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자 당시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심리 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도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일각의 의사를 고려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형식적 명분으로 내세우는 여야의 합의나 실질적 대의제 실현이 아닌 소수 여당의 의도나 계획에 부합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은 실질적 민주주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수자라고 할 수 없는 바 소수 여당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을 좌우하고자 하면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인의 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현재 재판관 1인의 미임명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도 피청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하여야 합니다. 김보엽 수석님, 구구절절 옳은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용어를 많이 써서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지만 제 문장으로는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한덕수 당신은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을 파면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거죠.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살아와서 좌우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극렬한 대립이 있는데 좌우가 아니라 이제 위와 앞으로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 총 들고 겸군을 투입한 세력을 맨몸으로 막고 내란 수계를 파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파입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영연백도 준비하고 종이관까지 또 알아보고 어쩔 수 없이 정적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몇천 명 정도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자들이 우파입니까? 아니잖아요. 민주헌정 수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그 편에 설 것이냐 헌법 질서를 수호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걸 어떻게 좌우로 등치를 시키고 극렬한 정치의 대립이라고 합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란에 동조하는 거죠.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직무 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할 겁니다.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고 이번 주를 넘겨서도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위헌의 업을 쌓는다면 다음 주에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소추안을 작성을 해서 공개를 하고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구해 다시 한번 한덕수 탄핵 소추에 나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신영기 대표님? 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 기구라고는 하는데 정치적인 사건을 가지고 과거를 단죄하고 미래를 여는 역할을 하라고 해서 그 위상,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한 건 이겁니다. 내부에서 재판관 8명 중에 일부가 안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저 정계선 재판관의 저 인용 결정문 요지 구구절절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자율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자율권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갔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사유화해서 내란까지 왔잖아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건데 많은 재판관들, 많은 법조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계선 재판관은 눈을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이 맞죠. 그래서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거 위헌 위법인 건 맞아. 그치만 한덕수를 내쫓을 정도는 아니야. 이래서 지금 돌려보냈거든요. 그럼 저는 역으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행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금 존중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금 헌법이 붕괴되고 무시되고 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져 버리죠. 근데 만약에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대로 파면을 인용해서 직을 뺏어버리면 헌법을 지킬 수 있죠.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책임을 묻고 또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해서 헌법에 무너진 것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본령인데 지금 대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현실에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비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유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제가 오늘 한겨레 만평이 되게 좀 눈에 띄었는데요. 예. 산은 불타고 하늘은 불타고 땅은 꺼지고 사람들은 말라 죽어가는데 헌법재판관이 등에 쟁점 정리라고 쓰고 이렇게 의원인지 요원인지 어렵다 어려워 이러고 있어요. 아하. 근데 여기 다 폐허예요. 제가 너무 지금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한켠으로 헤아린다. 왜냐면 처음에는 이거 쟁점 어렵지 않다. 2024년 12월 3일에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위헌 위법성을 점검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급으로 가거든요. 한 발짝 물러나서 헤아려 보면 일단 쟁점이 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부터 문제 제기를 하냐면요. 이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한번 부결이 됐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부터 시작해요.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내란죄를 뺀 거는 이거는 단순히 법조문의 철회가 아니라 사유의 철회이기 때문에 이거 각하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조문은 7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결정으로 선행적인 어떤 결단으로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워낙에 엄중하고 피청구인의 지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점검해야 되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번 주엔 나와야 돼요. 이거 그러면 오늘도 한국일보 칼럼이 양비론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기경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의 중립지대는 없어요. 이건 뭐 아니면 도예요. 빨리 결정을 내야 되고 이게 그렇지 않게 되면 그럼 사회 갈등이 완화될까요? 헌법재판소는 사회 통합 기능도 담당해야 되는데 아니요. 더 격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진영이 음모론에 비슷한 희망 회로를 유포할 거예요. 대단히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거 헌법재판소의 책임으로 궁극적으로 기결될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명약 관화하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계속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죠. 앵커가. 나오는 헌법학자나 전문가들한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을까요?
그런 질문할 때 어느 헌법학자도 헌재는 그런 것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헌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선고 날짜를 밝히지 않는데 저는요 정말로 헌재가 이번에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오늘 선고 날짜를 그것도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기 전에 발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극 동의하고요.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신인규 대표가 헌법재판관들 중에 내부에서 정치를 한다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질을 하는 재판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과거에 처음 취임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찾아봤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분 각하 의견 기각 쓴 분들 다 찾아봤는데 우선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재판관부터 보면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웬걸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 넘어가면 그 분노가 헌재 담장을 넘어갈 겁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뭐라고 했냐면 헌재 안에 백송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경내 백송 앞에서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공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겠다. 이 다짐 아직도 유효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 유지하겠다. 어떤 길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마찬가지로 과거 자신의 취임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다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도 다 좋은 말씀이니까 헌법재판관 8분이 그 자리에 처음 갈 때 내가 어떤 취임사를 했는지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재판관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지 오늘 읽어보시고 오늘이 가기 전에 선고일을 꼭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헌재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 건가요?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한 개인의 재판이잖아요. 그것과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직을 뺐니 마니 하는 이 파면 재판, 탄핵 심판 이게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네, 뭐 결론이 어떻게 바뀌나요? 되고 무죄가 되면 뭐 바뀌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점이 고려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뭐 유죄 무죄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경우의 수야 뭐 4-5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걸 고려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질인 거죠. 정치질. 저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가지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요거 하나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일이 넘게 걸립니다. 변론 종결했는데 한 달 이상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 판단하지 못하는 어떤 내부에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저는 그 주가 조작 사건이나 뇌물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주가 조작범이나 뇌물 받는 사람 있습니다. 저는 그자들의 죄값 물으면 됩니다. 근데 뇌물범과 주가 조작범보다 더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요. 그거 괜찮다고 덮어주는 검찰입니다. 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값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외에 직무 복귀를 정말 고려하고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다라고 하면요. 윤석열보다 더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란 행위를 가지고 직을 복귀하니마니를 고민하는 그 고민의 흔적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반란이고 국민에 대한 역모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성을 찾고 법전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정치에 대한 뜻을 그 욕망을 지우고 판단한다면요. 이거 오늘 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파면 사안입니다. 이걸 가지고 왜 고민을 합니까? 뭔가 지금 이제 꽉 막혀가지고 돌파구가 안 보이다 보니까 별별 아이디어가 다 나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이 차라리 국회에 그냥 총선을 다시 하자. 국민의힘에서도 뭐 국회 해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또 김용민 의원도 만약에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총선 대선 같이 치르는 거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의원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네. 이현주 의원이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재선거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원님 네네. 어떤 입장이세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다시 비상계엄 선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고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조기 대선이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하면 국회도 책임을 같이 묻는 차원에서 뭐 총선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은 뭐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대통령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 총선 다 다시? 예. 우리 국회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재심을 받을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은 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민주당만 사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보궐선거를 어떻게든 좀 정교하게 맞춰서.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의 반응을 봤더니 거의 조롱을 하더라고요. 그 김계리 변호사라는 그 사람은 너도 개몽됐구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뭐 그 사람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조롱과 희롱의 쓰는 거에 정말 동의가 안 되는데 김민전 의원도 이제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 뭐 각성했구나 뭐 이런 취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구호에 머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현실화될 카드로서 유효하겠느냐. 실제로 뭐 임기를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 총사퇴했을 때 또 비례대표는 어떻게 이건 또 승계가 되는 문제가 있고 뭐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정말 모두의 결단까지 끌어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거라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절박감은 제가 이제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를 밀고 뭐 곡기를 끊고 삼보일배를 하고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계속 도보로 정말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 말고 지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인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근데 저는 저 발언이 사실 이현주 의원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뭐 조금씩 이제 뭐 일부 동의 정도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건데요. 가능하지 않은 거를 왜 이 상황에서 내느냐 저런 입장을. 그럼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느냐. 뭐 그런 걸 저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정치적 함의라고 한다면은 아마 대선과 총선을 뭐 좀 같이 치러가지고 뭐 어떻게든 한번 뭐 시작을 다시 해보자고 이 의미 말고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회가 아까 같이 책임지자 이런 식의 아까 김용민 의원도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가 뭘 잘못을 했죠? 그러니까 전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효과 부수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뭐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잘못이 있으면 사퇴를 다 하고 뭐 다시 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국회가 신뢰도가 가장 올라가고 있고요. 국민들이 삼권 분립 중에서 그나마 지금 정신이 제대로 박혀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기관이 딱 하나 국회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사퇴를 한다는 게 저는 조금은 너무 좀 갑자기 왜 뜬금이 없다. 영문을 모르겠다. 근데 그런 주장을 왜 하는지. 그러니까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의를 실어가지고 이미 국회 구성을 끝내놨는데 이거를 지금 국회 절반의 반환점도 못 도는 상황에서 갑자기 다 사퇴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보자. 전 그게 무슨 의미와 무슨 실익이 있는지가 저는 잘 동의가 안 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인규 대표님은 불교방송에서 그 아침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정치인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정치인들이 또 있습니까? 있기는? 뭐 제가 뭐 인터뷰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일부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뭐 그런 의견 정도는 뭐 얘기해 볼 수는 있다 정도지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뜻을 모아가지고 뭐 같이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사퇴해보자 이런 의원은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아니 이제 뭐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국회 해산이라는 절차는 아니고 뭐 다시 한번 해볼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이현주 의원 한 사람만 이야기했을 때는 뭐 특이하네 이럴 텐데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김보희 부총님.
절박감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보면 경선에서 내가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겠다 해서 이낙연 당시 후보가 종로구 국회의원직을 던졌잖아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뭐가 절박해 보이지도 않고 당신이 뭔데 우리가 선택해 줬는데 그렇게 던지냐. 가볍게 평가를 했고 오히려 종로에서는 제가 종로 구민인데 당시 선거운동이 민주당 선거운동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만큼 또 손실이었고요. 이게 윤상현 의원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의원직을 던지는 자세로 던져서 치열하게 싸우자 했는데 윤상현 의원도 안 던지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의원직 사퇴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사퇴를 한다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으나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을 해야죠. 내란 종식 뒤에도 윤석열 하나 사라진다고 좋은 세상 옵니까? 작은 윤석열들, 온갖 곳에 박혀있는 윤석열들 다 뽑아내고 처벌을 하려면 국회가 튼튼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선의로 해석을 하면 법조인들은 선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렇게 해야지 국민의힘이 내란 속에 손을 놓을 거다. 윤석열 손을 놓고 조기 대선의 길로 갈 거다. 뭔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사술처럼 보입니다. 정당한 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저는 책임을 진다는 게 그 맡은 바 직분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내는 게 책임이지 그냥 던져버리고 다시 한번 평가 묻자 이건 책임이 아니에요. 전 좀 더 적극적인 책임을 국민들은 지금 원하고 있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정치인은 국민보다 반발짝 앞에 가야 된다. 뭐 너무 뜬금없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나저나 이렇게 계속 선거 날짜가 늦어지니까 참 국민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지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에 지금 광화문에 천막당 사쳐놓고 거기에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 어렵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합니까? 헌법 질서를 완전히 파기한 행위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로 실행했지 않습니까?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의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뭔 또 증거가 필요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장윤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자, 헌재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전 이제는 헌재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이 의무거든요. 그리고 정영식 주심이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그 중대한 직책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 먼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실기했는지 모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회 갈등 더
격화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쪼그라들고 있고 사회적 재난, 실질적인 재난에 취약하고 무기력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가르마를 전혀 못 타워주면서 여러 또 억측,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제 더는 지체하면 안 되는데 물론 헤아리고 헤아려서 그래 관련 사건들이 있고 논리적 정합성이 필요하니까 다 같이 헤아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 여러 쟁점을 던져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침표를 정확히 찍어줘야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고통의 시간을 국민들한테 감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일상을 온전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각될 거다. 지금 6명을 못 모아서 그런 거다. 5대3으로 갈린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그냥 하염없이 마치 진짜인 것 마냥 포장돼서 막 유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보수 스피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기각 시 대한민국에 지옥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헌재 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명심하고 머릿속에 각인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냥 그걸 끙끙대고 이렇게 풀고 너 그거 10분 안에 풀어. 그랬는데 이건 도저히 10분 안에 답이 안 나오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답을 찾아가면서 푸는 걸 보면 그래 한 10분 더 줄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얼마냐? 이런 문제를 내놨는데 그걸 10분이 돼도 답을 안 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몰라서 안 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놈이 무슨 꿍꿍인가 이렇게 생각하지요. 헌재 왜 그럽니까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뭘 눈치를 볼 게 있습니까? 오죽하면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올라와 가지고 빨리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멀리 바티칸에 가 있는 추기경까지도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하는 교황의 말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급기야 이제 대한민국의 작가들까지도 나섰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도 파면을 해야 정의다. 작가들이 쭉 릴레이를 했더라고요. 한강 작가 글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조혜주 시인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합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작가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지금 왜 파면을 안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헌재 재판관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자들은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왜 그렇게 막 계급품을 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전한길입니다. 뭐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급품을 물어요. 징징 짜는 소리로. 그런데 친구가 쓰레기라고 그러면서 절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누군가 했더니 같이 학원 뭐 일을 했던 분인데 그 친구가 전한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쓰레기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서 전한길이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자신을 쓰레기라고 한다 그런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3인조 강도살인 같은 기사를 보면서 참 불쌍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3명 중 어떻게 그걸 말리는 친구 1명 없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쓰레기라고 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친구인데 왜 내가 전한길한테 쓰레기라고 했느냐. 그가 쓰레기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로서 반드시 말해줘야 할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근데 왜 내가 너를 쓰레기라고 그랬냐. 한길아, 너가
내게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은 것보다 내가 너한테 더 큰 욕한 게 내 장례식에 오지 마라는 말이었다. 내가 전두환 싫어하는 것은 전두환이 학살자여서이기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도 않고 죽은 것이다. 너도 반성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너 볼 일은 없다.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전한길 이자는 친구가 나를 쓰레기라고 한다. 마누라는 이혼하자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반성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김보희 부장님? 이르는 거죠. 자기들 판한테.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될 거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 단 한 가지잖아요. 물론 사유는 5가지가 있지만 하도 이 쉬운 어렵지도 않은 결정문을 못 쓰고 있어서 조국 혁신당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참다 못해 직접 쓴 파면 결정문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김선민 대표가 먼저 시작을 했고 저는 오늘 써서 제가 직접 파면 결정문을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아니라 한강 작가가 얘기한 게 보편적 가치를 하잖아요. 보편적 가치라는 게 다른 말로 상식이죠. 상식선에서 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지 적다 보니까 정말 쉽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파면 결정문에 단골 표현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파면의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 혹은 압도적으로 크다. 이번에 정계선 재판관 그 한덕수 결정문에도 나오죠. 근데 제가 쓰다 보니까 파면의 손익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다시 대통령이 될 거고 계엄 면허, 살인 면허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데 이거는 파면의 손익을 따질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결론이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모두 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참다 못해 직접 쓴 파면 결정문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후련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헌재를 저렇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뭘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있어야 늦어지는 것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에게 생각과 고민을 더 지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생각이 이렇게 많죠? 뭔가 정치적인 이해관계, 누가 여기에 꽂아줬지, 앞으로 소장도 하고 싶다, 뭐 다음에 뭐 딴 자리 가고 싶다. 그 생각을 지우면 결론은 명약관한 겁니다. 뭐 형사소송법이 어떻다고요? 뭐 무슨 법이 어떻다고? 절차가 어떻다고요? 그러한 법과 절차를 무너뜨리고 짓밟은 게 내란이고요. 그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근데 친위 쿠데타가 발생해가지고 내란 행위를 지금 가지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형사법정에 가고 있는 불소추 특권 예외 범죄가 지금 나와서 검찰이 기소까지 했는데 뭘 더 기다리고 뭘 더 토의하고 저는 그 평의작관 다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이렇게 만나서 하고 떠듭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근데 평가를 지금까지 못 내리고 결정도 못 한다라는 것은 뭔가 고민과 생각, 그 자기 욕망. 정말 이거 국민들 앞에 역사 앞에 죄 짓는 일입니다. 빠르게 결정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또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는데 동그라미님 정어리언들 파면 릴레이 합시다. 헌재는 병 들어가는 대한민국 수습을 위해 무정부 상태를 더는 방관하지 말고 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 역대급 화마와 곳곳에 어이없는 사고로 인해 병든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정의원님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라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김동환님 가슴 아픕니다. 정의리 회원님 중에 피해를 입었다면 함께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성금이라도 모았으면 합니다. 논스톱 아카샤이리님 이번 주 넘으면 국민 항쟁밖에 없다고 했어요. 꽃미녀 천사님 2명 정년 퇴임 하루 전에 선고하고 9명 채워질 때까지 재판관들 잠수 탈 것 같습니다. 상수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김태수님 산청여자 오조 뿌렸다. 난 봉투 뿌리는 거 좋아해. 알거니.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보엽 수석대변인님, 장윤민 변호사님, 신인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런 때일수록 참 중진 의원들의 지혜를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되는데 김태년 의원님 모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참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혹시 들은 얘기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헌재가 늦어진답니까?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도 우리 당에 이제 법률가들, 우리 법률가들이 검사 출신도 있지만 또 판사 출신들도 예. 있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이래요. 아마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은 또 이러저러한 또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접근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근데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전에는 뭐 세부 쟁점 같은 것 가지고 또 뭐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전원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것 절차가 좀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날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가 넘어가면은 비상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사고죠. 네, 사고.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다 판단하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4월 18일까지 예. 선고를 안 하게 되면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6인만 남기 때문에 판결을 못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판결의 법정 시한이 6개월 아닙니까? 그럼 6월 20일 되면은 윤석열이 복귀를 하게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복귀합니까? 그렇죠. 6개월까지 탄핵 선고가 되지 않으면 탄핵이 되지 않으면 파면이 되지 않으면 복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예. 아니 헌재가 그 기간 안에 선고해야 돼. 예를 들어서 재판이 언제 안에 선고해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이 계속 늦어지면 무죄로 풀려납니까? 요건 좀 경우가 다릅니다. 이건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예. 그렇단 말입니까? 예, 예. 그 기간이 있고 그 기간 안에 안 되면은 탄핵 심판이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 일단 복귀를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네. 그걸 노리고 그러는 그럴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부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고 막 이렇게도 예상해보고 저렇게도 예상해보고 또 억측도 있고 억측에 억측도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 비상식적으로 판결이 안 되는 것을 봤을 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재판관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예,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의심이 확장되는 거죠. 혹시 김 의원님은 한덕수 탄핵 선고 보시고 네. 느낌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헌재 구성의 구인의 추천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있기도 한데 또 어떤 또 이게 헌법에 대한 판단들이 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명백하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헌법을 위배한 게 맞거든요. 예. 근데 두 사람은 기각, 한 사람은 아니 두 사람은 뭐 각하, 한 사람은 아예 뭐 이렇게 네 사람은 기각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는 아예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김복평 사람도 재판관은 있고 그러는데 글쎄요 법률이 상식을 벗어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합의인데 법률은 상식의 최소한의 합의인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번 주까지 안 하면 지금 비상 상황이 되는데 민주당은 거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뭐 경우의 수를 A안, B안, C안 이렇게 막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재탄핵이. 왜냐하면
기존의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이게 위헌이었는데, 그 다음에 특검,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추천하지 않는 것도 위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과정을 놓고 보면은 헌재가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 그 위헌이 명백한 거죠. 명백한 거죠. 아니, 김복형 재판관도 그게 한덕수 총리 거기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 아니다가 정확히는 아니고 시간적으로 뭐 좀 더 상당한 기간이 뭐 있으면은 몰라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가 지났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복형 재판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계속 임명을 하지 않는다. 오늘까지도 내일까지도 만약 임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덕수, 최상목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이번 주에 윤석열을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다음 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최상목도 같이 해야죠. 그 일단 안 하고 버텨가지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게 분명한데 오히려 그런 걸 탄핵 안 하면은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탄핵과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뻐서 놔둔 게 아니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경제 수장을 어떻게 보면 봐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나쁜 공직자예요. 헌법을 분명하게 위반했다고 헌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건 그때라도 즉시 임명을 하는 게 맞거든요.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공직기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암담합니다. 아니, 최고의 공직자들이, 최고의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헌법을 마음 놓고 위배를 해요. 위법도 하고. 어떤 공직자들한테 앞으로 법 지켜라, 헌법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본인이 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지금 산불 피해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영이 안 서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더 피해를 키운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지금 워낙 국가적인 지금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산불이 워낙 커져서 뭐 지금 그걸 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인 것 이런 시간이긴 한데요. 시기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재난 문자도 이미 경계선을 넘어온 다음에 보낸다거나 제대로 대피도 못 시키고 말이죠. 그런 게 보이는 게 지금 안타까운 게 대피하면서 지금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까지 지금 생겼잖아요. 이건 제대로 대처를 하고 대응을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사고다, 이렇게 사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맨날 이렇게 행정만 열심히 들여다보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으면은 우리들이 보기에 애를 써내도 참 안 됐다. 그렇게 하지만 지금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 나와가지고 대통령 박정희 각하 윤석열 각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은 와가지고 광화문 천막당사 없애자라고 하는데 싱크홀 생겨가지고 사망자 나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 열불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또 민주당 내에서 이현주 의원이랑 김용민 의원 아예 국총선 다시 하자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그 두 분의 의원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요. 총선을 왜 다시 해요?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뜬금없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이제 원래 좀 뜬금없는 화도 좀 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당에서 고려는 일체 안 하고 있는 사안입니까? 그냥 개인 의견입니까? 개인 의견입니다. 논의된 바 없습니다. 좀 나라가 좀 이상할 때 국회의원들이라도 조금 중심을 잡고 국민들 안 헷갈리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때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뭐 이 계엄 내라는 윤석열이 저질렀는데요. 그러니까 김계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개몽됐냐고 또 좋아하고 그 잠자는 누구죠? 잔민전. 네. 또 잘한다고 그러고. 또 참.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왜 우리 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마음 한구석에 사실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 총선 다시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299석을 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오늘 이재명 대표 지금 2심이잖아요. 오후에 하지요. 예.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이제 뭐 관련해서 의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법률가 의원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하고 왔습니다만은 워낙 그 기소 자체가 수사도 터무니없었고 기소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고 판결은 더 황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심에서 제대로 잡히지 않겠냐 하는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그 기대는 그냥 단순히 희망 섞인 기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봤을 때 또 확신에 가까운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죄를 확신합니까? 무죄를 확신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요 다 짜깁기를 해놓은 거예요. 짜깁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 기소하고 또 그렇게 판결하고 해놨던 문제라서 그 정동영 의원께서 최근에 선거법 관련해서 80만 원인가? 70만 원 받았는데 그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사전선거운동 여기서 70만 원을 받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 판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 이게 판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 건 같은 경우에도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이거 중의적인 그 해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동영 의장의 판결로 놓고 봤을 때 연동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협박 압박 그건 완전히 명백한 그것은 짜집기입니다. 그것은. 예. 그리고 지금 2심 재판부가 재판하자마자 도대체 무엇이 법을 어긴 건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심에 대한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대해서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1심 재판부는 이게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무엇이 위법인지를 명확하게 하라. 그게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 무죄 확신하고 있죠. 예. 헌재가 선고를 늦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보고 하자 뭐 그런 의견도 있어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죠. 뭐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중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특히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또 뭐 이른바 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윤석열은 자기들이 보더라도 살리기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재명도 날리고 윤석열도 날리고 이재명도 죽이고 윤석열도 죽이자 이런 어떻게 보면 희망? 조선일보가 맨 앞장섰죠. 예. 아니 그게 국민의힘 쪽 사람들한테서는 그게 공공연하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던 물귀신 거예요. 작전인 거죠. 그러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어떤 지금 헌재 판결들을 계속 미루는 어떤 작업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또 그런 의도를 갖고 거의 태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몇몇 재판관들이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희망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희망이나 많아. 헌재가 윤석열 파면하는 거하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왜 그 선고를 보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회의 강고한 법조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카르텔
이게 작동을 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권력 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정권 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 2심에서 무죄가 딱 나면은 뭐 윤석열 복귀시킵니까? 이제 아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저 사람들이 작동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의심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그 희망대로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예. 여전히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상식의 힘이 헌재를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 정말 요즘에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저께 한강 작가께서 예. 저한테는 많이 울림이 있던데 예.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예. 이 생명은 훼손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 자유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이 보편적 가치, 예. 그러니까 생명과 자유와 평화의 이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저 한 줄로 잘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제발 헌법재판관들이 저런 가치에 대해서 저런 말씀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요즘에 뭐 답답한 국민들은 어떻게 마음을 둘 곳이 없는데 또 이런 상황까지 되다 보니까 정말 이건 재난도 이런 재난이 없고요. 경제는 또 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경제 전문가 경제통이시니까 어떻게 지금 진단하십니까? 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지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거죠.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지금까지 이 세계화의 질서 속에서 국제적인 어떤 분업 체계가 지금 다 흔들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민주주의 가치 동맹 이런 게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냥 오로지 거래만 있을 뿐이고 자국 보호주의, 자국 이기주의만 지금 작동을 하는 세계 질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들어서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아주 참회한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또 역시 우리가 그 한가운데 들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응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이겨낼까 말까 지금 하는 그런 시기인데 요 내란이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를 흔드는 그런 역할을 작용을 한 거예요. 여기에 헌재가 지금 판결이 늦어지면서 이 불확실성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을. 근데 뭐 앵커님 너무 잘 아시지만은 이 경제는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덕수 복귀하는 판단, 예. 기각하는 판결 내자마자 환율 치솟고 물론 예. 뭐 강달러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과거를 보면은 윤석열 계엄하고 환율 아주 안 좋아졌고 그리고 주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1차 탄핵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결됐을 때 또 한 번 엄청 예, 안 좋아집니다. 그랬죠. 그리고 2차 그때 한 30조 정도가 주식 시총에서 한 140조 정도가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차 시도에서 이제 탄핵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한 70조 정도가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어떤 세계적인 이런 불확실성을 대응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것. 이게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더더욱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내수가 엄청 안 좋아요. 예. 우리 지역이나 우리 골목 상권 가보면은 다 죽겠다 그러거든요. 물론 뭐 지금 뭐 대기업까지 다 죽겠다고 하는 판이긴 합니다만은 내수가 이만큼 위축된 적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보다 훨씬 나쁘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동네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도 걱정 없던 가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소비 심리가 살아나질 않고 있잖아요. 마음들이 무거운데 소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직장인들 회식 안 하죠.
그다음에 가족들 외식 안 하죠. 당연히 어려운 거죠. 물건 하나 살까 안 사고 2개 살까 하나밖에 안 사고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 이 상황들을.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나쁜 게 소비 심리인데 이 소비 심리를 다시 살려야 이 내수가 살아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최상목 참 개인적으로는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용서가 안 되는데 최상목 부총리 말이에요. 지금 아까 위원 이렇게 헌법을 위배했고 법률을 위배했고 그건 명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지금 경제가 이 상태면요 재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작년부터 이미 이 상태를 예견하고 추경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1, 4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추경안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원래 추경은 야당보다도 정부 여당이 더 원래 나서서 해주라고 하고 거죠. 야당이 말리고 그러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네, 반대하고 이러는 겁니다. 야당이 추경하자라고 하면 예 고맙습니다라고 해야죠. 그럼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그건 다 정부 여당의 성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원래 추경이라고 하는 게 정부 여당이 막으면은 야당에서 너무 해프게 쓰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건데 나 이런 경우도 처음 봅니다. 이게 어디서 기인된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도 보면은 되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 행정하는 사람들의 이 제일 첫 번째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떤 이 어렵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힘든 어떤 국민들,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동지로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공감인데 윤석열을 우리가 보면 공감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죠. 없죠. 딴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뭐 고위공직자들 이게 한테 지금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무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추경 진즉에 본인이 나서서 하자고 했겠죠. 기르는 개하고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책도 다 이 공감 속에서 나오는 건데, 아유, 참. 지금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더 지금 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가가지고 41조인가? 3년에 걸쳐서 투자하기로 하니까 뭐 미국에서 만들면은 관세는 면제해 주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그럴 것을 이제 완전히 각자 도생으로 가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물론 4년간 31조. 예, 현대 뭐 이걸 이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이게 4년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할 얘기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좀 보면은 우리가 미국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해서 기아가 생산해서 많이 팔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이 양의 상당 부분을 신규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해결을 해버리면 우리가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얼추 봐서 지금 그냥 산수로만 놓고 보면은 한 30만 대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면 일자리 한 10,000개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계속 이거 압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하고 지금 협상을 해야 돼요. 상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트럼프 1기 때 그때가 이제 민주당 정부였잖아요. 문재인 정부. 그때 우리 이제 트럼프 1기를 상대를 해봤지 않습니까? 물론 그 1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규모도 크고 어떤 강고합니다. 물론 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민주당 요 베이스에서는 트럼프 1기를 상대해본 이게 경험이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직접 또 트럼프를 상대해서 협상을 해봤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자원과 경험들을 잘 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경제안보 특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만난 것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요. 예. 근데 뭐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불안전해진 어떤 국제의 통상 질서, 어떤 이 경제 질서 속에서 기업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정부의 힘만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또는 정치권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제가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도의 협업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업, 정부, 국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치 지도자들이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어떤 기업들도 많이 만나서 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고, 늦지 않도록 힘도 모아줘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늦지 않게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적인 문제랄지 또는 제도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죠. 예. 이제 사실 김태년 의원님께서는 중진이시기도 하지만 경제로 따지면 거시경제 뭐 이쪽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윤석열 파면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국가 대개조 운동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전체적인 그랜드한 구상이나 플랜을 짜는 데는 김 의원님만한 분이 없겠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 과찬이시고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역량은 안 되고. 예, 당연히 그렇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대전환의 시기거든요. 산업 구조도 지금 대전환, 그다음에 국제 어떤 경제 질서도 지금 대전환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대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적인 역량이 필요한 거고, 이 국가적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 정부의 조직 개편부터 해야 돼요. 정부의 조직 개편부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시대를 대비를 해서 이른바 지금 보면은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크게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잖아요. 우리가 AI가 생성형 AI가 나올 거라고 언제쯤 지금 뭐 AI 정도 수준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봤냐면은 한 2030년쯤 나올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삼성이 HBM을 안 한 겁니다. 한 2030년쯤 되어야 이 시장이 터질 거라고 봐가지고. 근데 SK는 해서 SK는 지금 아주 좋아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2023년에 나와버렸잖아요. 한 7, 8년 땡겨졌잖아요. 빠른 속도로 지금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주 낙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빠른 속도로 에너지 관련해서 그린 에너지로 지금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린 에너지로 대처하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고요. 근데 이걸 제대로 응전을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한 3년 정도, 2년 반에 3년 정도를 지금 까먹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그 민주당 정부 때 이른바 이제 K 뉴딜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디지털 대전환에 우리가 응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 전략들, 또 실행 프로그램, 이거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또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른바 K 뉴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다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어달리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건 이제 잘 사는 방법인데, 예.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갈등 극복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찢어져 버렸는데, 이게 찢어진 상태에서 심리적 내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 국민 통합을, 그러니까 이게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의 국민적인 역량, 힘, 이것들을 다 모아내는 것, 그리고 이것을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떤 국민적인 에너지, 그런 에너지들이 모아졌었잖아요. 우리가 IMF 위기 때도 이른바 금모으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일단은 더 이상 이게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너무 심하게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진영에 거의 뭐 포로, 노예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단위들, 사람들은 이게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갈등의 요인들을 잘 찾아내서 이것을
해소하는, 해결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무슨 뭐 무작정 될 일은 아니고요. 위법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처벌하는 속에서 뭐 예를 들면 양극화를 해소한다든지 또는 지역 갈등들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국가균형 발전 전략들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해결을 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유를 좀 확실히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오시면 제가 어려운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중진 의원님의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아이고, 좀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 전두환 박정희가 이렇게 짝짝 찢어놓은 영호남을 그나마 지금은 이제 동서 갈등, 지역 감정 이런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 출신이지만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영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영남 출신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고 이재명 대표도 TK 출신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 갈등은 정말 많이 아물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때 동서 갈등보다도 더 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갈등은 어디서 온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분열상들 이건 이제 동서 갈등은 많이 완화된 것 같긴 한데 새로운 갈등들이 지금 뭡니까 생산되고 더 지금 확대되고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글쎄요, 이제 이게 지금 비단 우리나라만의 지금 상황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을 보더라도 이 극우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막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 같은 나라에서 거기는 나치를 찬양하면은 처벌하는 그런 법까지 갖고 있는 나라인데 거기 극우 정당이 거의 나치 정당이 지금 2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포션을. 트럼프의 등장도 일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미국도 지금 우리 못지않는 지금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사회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까지는 쭉 팽창 사회였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많았죠. 우리 근현대사를 놓고 봤을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우리가 수축 사회로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회가 줄어들면서 각각의 이해관계, 각각의 처지에 따라서 불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생산되고 폭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 기회를 확대하는 문제, 확대하는 일, 이런 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인류가 지금 수축 사회로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사실은 지금쯤은 윤석열 다 정리가 되고 우리 정치하는 분들하고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다시 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산 요소도 지금 급격한 지금 전환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사람 손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는 AI를 탑재한 로봇들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생산력이 생산 수단이 바뀌고 생산력이 전혀 다른 질적인 차원의 어떤 변화, 전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그럼 국가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대응하기 위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논의들이, 전략적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윤석열 탄핵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 한 발짝으로 못 움직이고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지금 힘의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김에 지치고 힘들고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하나 좀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나 그 정치 역정 속에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그러면서도 늘 하셨던 말씀이 강물은 장애물도 만나고 또 구비도 만나고 해서 이게 구비구비 이렇게 흐르긴 하지만 결국은 바다로 간다. 이게 역사의 순리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역사는 길게 보면 다 순리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어지러운 상황 또 이 분노스러운 상황들도 다 정리되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화나시지만 조금만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정치하시면서 요즘같이 이렇게 앞이 안 보이고 갑갑하고 이게 도대체 돌파구가 있을까 하고 답답했던 적이 또 있으셨나요? 글쎄요, 이제 정치하면서 뭐 크고 작은 그런 장면들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근본적인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어떤 근본적인 뭐라 그럴까 숙제 이런 게 지금 맞닥뜨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덧붙여져서 이게 돌덩이 하나를 이 가슴에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우리가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응전해야 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지금 아닌데 이러다가 우리가 뒤처져 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도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유일한 나라인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까지 겪으면서도 이런 국가적인 어떤 역량, 저력들이 손실되는 건 아닌가? 더 나아가서 상실되지는 않을까? 이런 위기감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늘 무거워요, 지금. 제가 참 잘 웃는 사람인데 저 요새는 웃기가 그렇습니다. 멋쩍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가슴이 좀 답답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힘 좀 주시고 오신 김에 자꾸 그 울산 울주의 그 화재 현장에 살고 계시는 분이 네. 보내온 글인데 예. 오늘 김태년 의원님 오신 김에 이걸 좀 전해드리면 네.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울주에 사시는 고수성님이신데요. 이번 산불을 계기로 농로와 임도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농로는 농기계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쉬울 정도로 좁고 임도는 산불 진화 차량이 원만히 통행할 수 있게 확장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야와 인접한 농로와 임도 개선 사업이 시행된다면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의견 주셨어요. 네. 농로 임도가 너무 좁다 보니까 네. 이 진화에도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농로는 이제 농 가운데 있는 도로니까 다 좀 좁잖아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임로는 사실 임도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올라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이제 산불이 났을 때 진입 자체를 못 하니까 좀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좀 관심 한번 가져주세요. 아니 관심 있던 겁니다. 특히 임도는 우리가 산불이 하도 많이 나니까 이게 이 산불을 진압하기 위한 어떤 뭐 차량이 되었던 또는 사람이 들고 가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들고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 도로, 이 시설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빨리 좀 좋은 세상 만들어서 새로운 나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기획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김태년 의원님 만나봤습니다.